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척수장애인의 노화에 있어서 이슈는 크게 두 가지죠. 척수장애인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척수장애를 가진 상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화가 진행된다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최근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젊은 척수 손상 환자보다 나이가 많이 드셔서 연세가 있는 분들이 척수 손상이 돼가지고 장애인이 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척수 손상 발병 연령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어쨌든 고령의 척수 장애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척수장애인의 수명이 길어지고 척수상을 가진 상태로 노화가 진행되는데 이분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른 그러니까 비장애인에 비해서 만성 질환이 조기 발병한다는 거죠. 그리고 감각 손상 또 급으로 인해서 급성기 증상들이나 어떤 우리가 질병의 어떤 스크린이 될 수 있는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질환들을 갖다가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캐치가 안 되다 보니까 질환들이 한창 진행된 후에 발견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의학적 개입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심각하게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로 인해서 또 그런 걸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치료 후에 또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복잡한 치료나 재활 과정들이 점점 필요하게 되는 거죠. 척수장애의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통계적으로 보면은 응급의료나 초기 재활 치료나 척수 손상 후에 이런 건강 관리하는 것들은 정말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기대 여명이 연장은 되는데 대부분은 초기에 돌아가셨던 환자분들이 장애인들이 많이 돌아가지 않고 이제 장애가 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수상 1년 후에 1년까지의 그 기대 여명은 생존율은 굉장히 많이 길어졌는데 그거에 반해서 장기 생존율에는 좀 크게 변화가 아직 없다는 거죠. 결국 노화와 연관돼 가지고 만성 건강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척수 손상 발병 연령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인 인구들은 많이 특징들이 있죠. 뭐 항생인대 고라증이나 협착증 이런 걸로 인해서 그냥 지나가다가 넘어졌는데 뭐 목을 부딪혔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지마비가 되거나 뒤에서 차가 살짝 뒤에 받기만 했는데 갑자기 마비가 돼가지고 걷거나 팔을 못 쓰신다다. 이런 기저질환이나 퇴행성 질환이 있다 보니까 작은 낙상이나 아주 경미한 외상에도 척손상 위험이 그만큼 커지는 거고요. 이런 분들의 문제가 이미 연세가 드신 상태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거죠. 심혈관계 합병증 물론 많이 가지고 계실 거고요. 신경계 질환이라든지 뭐 연세 드시면서 경도의 인지 저하라든가 아니면 치매 같은 질환들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척수 손상 장애가 된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앞으로 우리가 재활 치료하는 과정에서 과거 앞에 설명드렸던 젊었을 때 척수 손상 됐던 분들과는 꼴이 달라지는 거죠. 이분들을 과연 우리가 액티브하게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재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재활 치료를 해서 그런 곳으로 보내드려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망 원인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척수손상 합병증으로 해서 대부분 돌아가셨었거든요. 심부정, 콩팥 기능이나 비뇨기 합병증으로 척수손상 환자들이 대부분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지마비 장애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계 합병증, 뭐 폐렴이나 기타 호흡기 합병증이 주 사망 원인이 되고 있고요. 마비가 경한 하지마비의 경우에는 심장질환, 암과 같이 만성 질환들이 사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점차 척수손상 장애인들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과거에 생각했던 척수 합병증보다는 비장애인의 노화도 비슷한 자연 경과를 가지면서 그거에 비슷한 이런 사망 원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척수장애인의 노화에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는 자연적인 노화 당연히 신경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척수손상으로만으로 인해서 또 생길 수 있는 그냥 자연 노화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2차 합병증들이 척수손상 연관된 2차 합병증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그냥 건강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소화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계의 경우에는 자연 노화는 뭐 장애 운동성 떨어지고 산분비도 저하되고 개실 같은 질환의 유형이 증가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척수 장애인에게는 특히나 담석 관련된 질환들이요 비장애인에 비해서 7배 정도 높고요. 위식도 역류성 질환들 당연히도 높게 나타나고요. 그 외에 변비, 변심급, 치질, 치열치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데요. 그중에서 배변 같은 경우는 이 사장님이나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가장 이제 케어하기 힘든 게 배변 관리거든요. 근데 배변 같은 경우 척수 장애인들 이미 신경성 장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배변 관리 방법들 잔뜩 사용하고 있죠. 물론 관리가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 뭐 제가 이제 척수 장애인들 통해서 얘기하러 가면은
대부분 이게 이제 배변 문제거든요. 배뇨 관리는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배변 문제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경성 장애 노화, 거기다 신경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노화에 따른 변화가 더 심해지다 보니까 변비, 실반 이런 것들 과거보다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점점 간병에 대한 요구도는 나이가 들면서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장애인의 가장 흔한 암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의 가장 흔한 증상이 혈변이 변에 피가 나오는 건데 척수장애인들 대부분 치질과 같은 이제 항문 질환들 가지고 계시거든요.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죠. 척수상 장애인이 대장암에 더 잘 걸린다 결과들은 없지만 한 가지 병이 상당히 진행돼서 발견되는 확률이 더 크다는 거죠. 조기 발견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주기적인 검사도 필요하고 내시경도 해야 되고. 근데 사실 앞에 말씀하셨듯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비뇨색 생식기 경우에는 어르신들 방광 면적 줄어들고요, 신장 기능 떨어지고 야뇨, 방광염 위험성 증가하는데 척수 장애의 경우에는 이러한 신경성 방광의 합병증이 더 진행돼서 휴신증, 상부 유로의 감염성 질환들, 그다음 결석의 위험성 크고요. 그리고 장기간의 돈유관 가지고 있는 걸로 인해서 방광암의 위험도 크게 돼 있습니다. 방광 자체는 이제 유치도뇨관 간헐적 도뇨를 더 추천하고 있지만 유치도뇨가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사지마비, 손을 오지 못하는 더 간병이 더 필요한 중증 장애들이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유치도뇨가 아닌 상태보다 4배 정도 방광암의 위험성이 크다고 합니다. 신경성 방광, 척수홍상으로 생긴 신경성 방광 자체가 그냥 가장 큰 위험 인자고요. 또 비장애인들에게도 방광암 얘기할 때 항상 흡연 얘기하는데요. 척수장애도 똑같겠죠. 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흡연에 대해서 많이들 관리하지만 과연 장애인들에 대해서 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척수장애인에게 있어서 흡연 관리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요? 또한 방광암에 대한 의심 증상, 혈뇨인데요. 소변에서 피 나오는 건데 대부분 CIC하거나 도뇨관 가지고 있는 분들 혈뇨 1년에 몇 번씩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거 아니네 하다가 방광암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 발견이 되는 거죠. 신경계 합병 노화의 경우는 근력 저하, 반응 시간 떨어지고 민처서 떨어지고 다 동반되는데요. 척수장애 연관돼서는 감각 소실, 운동 장애 악화, 그 다음에 휠체어를 밀다 보니까 여러 수근관 터널 증후군이나 어깨 통증 증후군 같은 거 다 동반되게 돼 있죠. 근골격계가 또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근골격 노화에 따라서는 관절,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 유연성 떨어지고 근력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프고 낙상 위험성 높아지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척수 장애인의 경우에는 가장 큰 게 과사용 증후군이겠죠. 과사용 증후군 대부분이 어깨에 나타나는데요. 아시듯이 고관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비장애인 경우에는 보행을 하려면 고관절을 쓰죠. 해부학적으로 고관절은 상당히 높은 그런 무게를 지탱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쓰면 되는데요. 우리 척수장애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어깨를 휠체어를 밀다 보니까 당연히 어깨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깨는 특징적으로 무게를 지탱하는 관절이 아니고 일상생활할 때 여기저기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다 줍고 쓰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성을 위주의 관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깨 관절은 무게를 지탱하는 관절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 척수장애인들 일상생활할 때 침대에서 일어나려도 어깨 써야 되고요. 트레스프 할 때도 어깨 써야 되고요. 휠체어 타고 돌아다닐 때도 어깨 써야 되고요. 일상생활할 때 어깨를 모든 동작에서 다 써야 되는 거죠. 항상 어깨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를 쓰는 대부분의 동작들이 무게를 지탱하는 그런 동작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어깨는 점점점 막강해지게 되죠. 휠체어 미는 동작 자체가 어깨 관절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평소보다 약 360% 정도 증가된 힘을, 그러니까 부하를 갖게 되고요. 휠체어 미는 동작뿐만 아니고요. 트랜스퍼 하거나 이렇게 체중 분산을 위해서 몸을 드는 리프트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동작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경사를 오를 때 어깨에 대해 가해지는 부하의 2배에 가깝고요. 평지에 휠체어를 밀고 다니는 것에 비해서 3배 정도 높은 부하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냥 우리 엉덩이 저리네 다리 저리네 하면서 엉덩이 한번 드는 그 동작 자체가 굉장히 어깨에 무리를 많이 주고 있는 동작이라는 겁니다. 어깨 손상 줄이려면 당연히 체중 줄이고 열심히 근력 강화 운동, 유산소 운동 유지해야겠죠. 그리고 이 동시에 휠체어를 미는 동작을 가장 줄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어깨 근육 강화 운동, 유산소 운동, 척수장애인에게 쉬운 이야기 아니죠. 그리고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파워 어시스트 제품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건강보험에 하나도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다 레저용품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장애용품으로 분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들 개인이 돈을 주고 사서 써야 된다는 거죠.
호흡기계 기관들 폐 수능도 떨어지고 폐포수 감소하고 당연히 폐활량 감소하는데요. 여기에 척수장애인 경우에는 사지마비 척수장애의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의 고위험군이 됩니다. 나이 증가에 따라서 당연히 폐기는 떨어지겠죠. 폐렴의 위험성 증가하고요. 특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지마비 장애인의 경우에는요. 호흡 능력 당연히 떨어지고요. 당연히 저희가 이제 호흡할 때 쓰는 여러 가지 근육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폐렴의 위험성이 점점 증가하는데요. 예방 접종 반드시 필요합니다. 폐렴구균 예방 접종 나라에서는 몇 세 이상 맞으셔야 되고 많은 교육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보건소에서 날아오는 그런 종지 보면은 장애인의 경우엔 뭐 무료 접종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 중에서 폐렴구균 백신 맞은 분들 얼마나 되실까요? 아직까지 교육이 어렵다는 거죠. 독감은 매년 그냥 맞는 걸로 해 있죠. 폐렴구균 백신 언제 맞아야 되냐? 척수 손상 되고 장애인 된 이후에 가능한 빨리 맞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흡연 앞서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우리가 조사되고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심혈관계 합병증 결국은 우리가 고령이 될수록 성인병, 뭐 고지혈증 이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는 여러 가지 질환들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척수장애의 경우에는 심장병의 발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고지혈증의 위험 인자들 그냥 척수 손상 자체가 그 고지혈증의 위험 인자가 됩니다. 유산소 운동 해야 되는데 유산소 운동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들 제한돼 있죠. 상지로 유산소 운동 하다 보면은 유산소 운동 되기 전에 어깨 아파가지고 근피로도 생겨서 효과적으로 할 수도 없게 되죠. 심혈관계 합병증은 가장 연세 드시면서 발병 오래된 척수장애인들이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혈당과 고지혈증 관리가 필요한 건데요. 이거 자체가 척손상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몸에 유익한 지질이라고 하는 HDL이라고 하는 지질은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척손상 자체만으로. 그리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비장애인에 있어서 6% 정도 되는 당뇨병의 유병률이 척수장애인에서는 22%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역계 또한 당연히 다 떨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세포 포식 작용의 경우에는 사지마비 손상의 경우에는 세포 포식 작용 자체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흉수 10번 아래의 경우에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흉수 10번 이상 그리고 사지마비 병수 장애인은 그 자체만으로도 세포 포식 작용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고요.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것 만성 통증, 우울증, 낮은 심리 사회적 지지, 신경 내분비의 변화, 다양한 약물 변화, 척수 장애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수장애인이 노화에 겪는 여러 심리사회적 이슈가 있는데요. 우울증, 불안감, 자존감 상실, 경제적인 제약들, 가족과 친구 관계 변화, 상실, 사회적 지원 시스템 변화, 스트레스, 삶의 질서와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참여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여러 척수장애인의 합병증을 만드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의 저희 재활학과 의사들이 보는 교과서적인 내용들만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럼 얘기를 해보면은 건강 유지에 장벽은 뭐가 있느냐? 의료 제공자나 환자들 대부분 지식이 부족합니다. 척손상 장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의사도 부족하고요. 관심이 있는 의사들도 부족하고요. 거기에 척수장애인들이 요즘은 우리 협회나 여러 기관이나 여러 군데서 많은 교육 자료들을 배포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냥 귀동량으로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그런 정보를 그대로 가져와서 내 건강관리를 했던 경우도 많죠. 그리고 발병 직후 추적 관찰 및 합병증 예방 서비스를 갖다가 받기 어렵다는 거죠. 발병 후에 의료기관 접근이 어렵다. 의료기관 안에 들어가서도 그러니까 의료기관까지 가기도 어려운데요. 의료기관에 도착해서도 그 안에 들어가서도 휠체어 타고 들어가거나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인식들이 아직까지도 부족하는 거죠. 그리고 뭐 자금 조달 지원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각적인 부분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척수손상 장애인들이 성공적인 노화,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지속적으로 해야겠죠. 척수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 주변 환경인들 그리고 보건의료인들조차도 의사 및 여러 치료사들에게도 교육이 지속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기 개입 필요하죠. 단순히 우리 초기에만 필요한 건 아니고요. 건강한 사회적인 그러한 상담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집으로 갔을 때 사회로 돌아갔을 때 직업 및 여가 활동에 대해서도 충분한 상담과 개입과 그런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일단은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겠죠. 근데 이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든 교육이든 모든 거를 다 얘기했을 때 항상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 같습니다. 척수장애인들의 독립성을 갖게 해줘야 되는 것들. 누군가에 의존해가지고 누군가의 의존도를 높이는 서비스가 아니고 그 척수장애인들이 아주 작은 서비스를 하나 줬을 때 사회에서 얼마나 독립성을 갖고 사회에 나서 활동할 수 있느냐, 가정에서 활동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지원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척수장애인들 저희 당사자도
많은 좀 변화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에 살았던 거에 대해서 묶여 있지 않고 내가 앞으로 삶을 사이에서 변화해야 될 것들 그리고 내가 변화해야 될 것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찾아가야 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